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드신 적 말입니다. 우리 자식이 힘들다고 하니까 몇십만 원이라도 보내줬는데 혹시 세무서에서 잡아가는 건 아닐까? 혹시 증여세 폭탄 맞는 건 아닐까? 아, 정말 속상하지 않습니까? 평생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모은 돈을 내 새끼 좀 도와주겠다는데 그것마저 눈치를 봐야 한다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말입니다. 특히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면 더 무서워집니다. 가족끼리 돈 주고받으면 무조건 다 걸린다. 세금으로 다 잡아낸다. 이런 말들이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겁부터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자식한테 돈 좀 보태주고 싶어도 주저하고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걱정부터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늘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들으시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실 겁니다. 결론부터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 자식끼리 계좌 이체했다고 해서 세무서에서 바로 달려오거나 세무조사가 나오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실제로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2세 김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할머니는 대학생인 손자가 학비가 부족하다고 하자 매달 50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걱정하셨어요. 혹시 세무서에서 문제 삼는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벌써 3년째 보내주고 계신데 아무 문제 없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교육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런 걱정이 생기는 걸까요? 바로 증여세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증여세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공짜로 넘겨줄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생활비나 교육비처럼 당연히 필요한 돈은 세금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대학생인 자식이 학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니면 취업 준비 중이라 당장 벌이가 없어서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부모가 도와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이런 돈은 증여세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9세 박 아저씨 경우를 보겠습니다. 박 아저씨 아들이 코로나 때문에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취업 준비하는 동안 생활비가 없어서 매달 80만 원씩 보내주셨어요. 처음에는 금액이 크니까 걱정됐지만 이것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생활비이고 아들이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직장에 다니고 월급도 충분히 받는 자식에게 부모가 계속해서 큰 돈을 밀어준다면 이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5세 이할머니 경우가 이런 예입니다. 이할머니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연봉이 억대입니다. 그런데 이할머니가 매달 200만 원씩 보내주셨어요. 아들이 쓸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용돈 개념으로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활비나 교육비가 아니라 그냥 재산을 넘겨주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돈이 말한 대로 쓰여야 한다는 겁니다. 생활비라고 주었는데 생활에는 조금만 쓰고 나머지를 모아서 집 계약금에 보탰다면 이건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용돈이나 생활비는 정말로 그 목적으로만 써야 안전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68세 최 아저씨가 이런 실수를 하실 뻔했습니다. 아들 생활비라고 매달 60만 원씩 보내주셨는데 아들이 그 돈을 모아서 적금을 넣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행히 미리 알고 아들에게 그 돈은 생활비로만 쓰라고 당부하셨어요. 만약 그 돈으로 나중에 집을 샀다면 세무서에서 문제 삼을 수도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계좌 이체 그 자체입니다. 1,000만 원 넘게 이체하면 무조건 세무서에서 들여다보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죠. 맞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거래는 자동으로 보고가 됩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세무서에서 개인 계좌를 보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언제 보느냐 하면 사업하는 사람 세무조사를 할 때, 아파트 같은 비싼 물건을 살 때,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할 때,
상속 관련 조사를 할 때입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 사람들 계좌는 그냥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73세 정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정할머니는 아들 결혼할 때 축의금으로 1천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큰돈이니까 무척 걱정하셨는데 지금까지 아무 연락도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결혼 축의금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울산에 사시는 71세 서아저씨는 딸 출산할 때 산후조리원비로 3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무 문제 없었어요. 출산 관련 비용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거든요. 가족끼리 많은 돈을 주고받는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 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록해 두는 겁니다. 증여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고 빌려준 거라면 차용증을 써두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경남 창원에 사시는 70세 조할머니는 아들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자 5천만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주려고 하셨는데 세무사 선생님이 차용증을 쓰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차용증을 써두고 매달 이자도 받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증여가 아니라 대출이 되는 거죠. 부부 사이는 어떨까요? 남편이 월급을 받아서 아내 통장에 넣고 생활비로 쓰는 건 증여가 아닙니다. 부부는 경제를 함께 하는 사이이기 때문이죠. 전북 전주에 사시는 74세 한할머니와 한아저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한아저씨가 연금을 받으면 한할머니 통장에 넣고 생활비로 쓰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걱정하셨는데 부부간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니까 안심하셨어요. 하지만 생활비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모아서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샀다면 그때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충북 청주에 사시는 부부가 이런 경우였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월세 수입을 아내 통장에 계속 넣어두었는데 나중에 그 돈으로 아내 명의 아파트를 샀어요. 그랬더니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생활비가 아니라 재산 증여로 본 거죠. 자식 명의로 주식 투자나 적금을 넣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부모가 증여 신고를 먼저 하고 난 뒤에 자식 명의 계좌에 넣어야 안전합니다. 그냥 이름만 빌렸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충남 천안에 사시는 67세 윤할머니가 이런 실수를 하실 뻔했습니다. 손자 이름으로 적금을 넣어주려고 하셨는데 은행에서 증여신고를 먼저 하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증여신고를 하고 세금도 내고 난 뒤에 손자 명의 적금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반대로 제주도에 사시는 65세 양할머니는 그냥 손녀 이름으로 펀드 투자를 해버렸어요. 나중에 문제가 될 뻔했는데 다행히 금액이 크지 않아서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선물은 어떨까요? 생일 선물로 노트북이나 가전제품을 사주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몇 천만 원짜리 자동차나 비싼 그림을 선물하면 그건 증여로 봅니다. 강릉에 사시는 69세 이마저씨는 손자 대학 입학 선물로 2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사주셨어요. 이건 선물로 인정되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2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줬다면 그건 증여세를 내야 했을 겁니다. 또 다른 예로 광주에 사시는 66세 배할머니는 며느리 생일 선물로 1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주셨어요. 이것도 상식적인 선물 범위니까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1천만 원짜리 보석을 선물했다면 얘기가 달랐겠죠. 이제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안 붙습니다. 배우자끼리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괜찮고요. 포항에 사시는 72세 송할머니는 이 기준을 잘 활용하셨습니다. 아들에게 집 사라고 3천만 원을 증여하셨는데 5천만 원 한도 안에 있으니까 세금을 안 냈어요. 대신 증여신고는 제대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안산에 사시는 68세 장아저씨는 아들에게 8천만 원을 증여하셨는데 5천만 원을 넘는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셔야 했어요.
그래도 미리 알고 계셨으니까 신고도 제때 하시고 문제없이 처리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신고를 제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증여를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4월 10일 증여했다면 7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가산세가 붙어요. 목포에 사시는 70세 홍할머니가 이런 실수를 하셨어요. 딸에게 6천만 원을 증여하셨는데 신고를 깜빡 까먹으셨다가 나중에 가산세까지 내게 됐습니다. 돈도 더 들고 마음도 아프셨죠. 그러니까 큰 돈을 증여하실 때는 반드시 세무사나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실생활에서 자주 생기는 상황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 결혼할 때입니다. 결혼 축의금이나 예단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으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수원에 사시는 71세 오할머니는 아들 결혼할 때 신부 가족에게 예단으로 3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요즘 예단 수준을 생각하면 적당한 금액이라서 문제 없었어요. 두 번째, 손자 손녀 용돈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에게 용돈 주는 건 너무 당연하죠. 하지만 정기적으로 큰 돈을 준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마산에 사시는 74세 권할아버지는 손자 용돈으로 매달 10만 원씩 주고 계세요. 이 정도는 용돈 수준이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매달 100만 원씩 준다면 그건 용돈이 아니라 증여로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병원비입니다. 부모님이 아프셔서 자식이 병원비를 대신 내는 경우가 많죠. 이런 건 당연히 문제 없습니다. 여수에 사시는 73세 남할아버지가 수술하실 때 아들이 병원비 2천만 원을 대신 냈어요. 이런 건 부양 의무이니까 증여가 아닙니다. 네 번째, 집 계약금입니다. 이건 조심해야 합니다. 자식이 집 살 때 부모가 도와주는 건 자연스럽지만 큰 돈이라면 증여 신고를 해야 해요. 분당에 사시는 66세 류할머니는 딸이 집 살 때 계약금 1억 원을 도와주셨습니다. 5천만 원을 넘으니까 증여 신고를 하고 세금도 내셨어요. 미리 알고 준비하셨으니까 문제없이 처리됐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자금입니다. 자식이 사업한다고 할 때 부모가 도와주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도 증여냐 대출이냐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평택에 사시는 69세 민아저씨는 아들 사업자금으로 3천만 원을 주셨는데 처음엔 그냥 주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세무사가 차용증을 쓰라고 해서 대출로 처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되거든요. 여섯 번째, 외국에 있는 자식들입니다. 요즘 유학이나 해외 취업으로 외국에 있는 자녀들이 많은데 이분들한테 보내는 돈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일산에 사시는 67세 석할머니는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주고 계세요. 아들이 아직 학생이고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가족끼리 계좌 이체만 했다고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점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둘째, 생활비와 교육비는 상식적인 범위에서라면 세금이 안 붙습니다. 자식 도와주는 건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니까요. 셋째, 이미 경제적으로 충분한 성인 자녀에게 지나치게 많이 지원하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받은 돈을 말한 목적과 다르게 모아서 재산을 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큰 돈을 증여할 때는 미리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됩니다.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여섯째, 모든 거래는 기록을 확실히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물어봤을 때 설명할 수 있게 말입니다. 일곱째, 헷갈리거나 금액이 크면 전문가와 상담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정말 힘들게 살고 있어요.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자식들 도와주려는 마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세금 때문에 걱정해서 도와주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울에 사시는 75세 황할머니 말씀이 참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부모님 도움 없이도 집도 사고 결혼도 할 수 있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 도움 없이는 정말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범위에서 자식들 도와주시는 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방법을 제대로 알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무서는 가족끼리 주고받는 모든 돈을 다 잡아내려는 게 아닙니다. 법을 피해가려는 증여나 세금을 안 내려는 경우만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학비나 생활비를 보내실 때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괜히 현금으로만 주고받고 기록을 안 남기는 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식이 힘들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똑같아요. 그런데 세금 때문에 걱정해서 도와주는 걸 망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식적인 범위에서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원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범위를 넘는 큰돈이라면 전문가에게 한번 상담받아 보시면 됩니다. 괜히 불안해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자녀를 도와주세요. 그게 부모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셔서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부모 마음은 다 똑같으니까요. 자식을 위한 부모 마음에 세금이 붙을 리는 없습니다. 다만 방법만 제대로 알고 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는 걱정 마시고 당당하게 자녀를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생활비와 교육비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했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일은 없어요. 다만 큰돈을 증여하실 때는 신고를 제때 하시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무료 상담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는 기록을 남겨두세요. 나중에 혹시라도 설명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세금 걱정 때문에 그 마음을 접으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는 마음 편하게 자녀들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